형형색색의 밝은 빛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도심의 화려한 밤 풍경. 대한민국을 길게 가로지른 한강대교의 조명. 밤을 잊은 도로에선 강한 헤드라이트가 뿜어져 나온다. 땅에서 빛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 눈에는 그 밑으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들이 안 보이는 거죠. 날이 저물고 깜깜한 밤이 찾아와도 수많은 빛들로 환한 도시. 어느새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에서 별빛을 찾아본 지 오래다. 밤을 낮처럼 만든 인공 조명 속 불빛에 휩싸인 도시. 도시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 빛.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래 두 번째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879년 12월 에디슨의 백열 전구의 탄생이었다. 그의 실험실에 전구가 켜진 순간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고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일차적인 목적에서 도시의 야간 경관을 디자인하고 한 나라 혹은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비추는 빛은 이제 다양한 모양새로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빛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생각보다 꽤 오래전의 일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고종 황제가 에디슨 전기조명 회사와 계약을 맺어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를 공급한 전기 등소를 설립했으며 경복궁 곳곳을 밝혔다고 한다. 최초의 전등일은 1887년으로 추정되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국내에 도입된 것이다. 서울의 600년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경복궁과 창덕궁 등 전통 건축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을 이유로 그동안 야간 개장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건축물의 훼손을 최소화한 조명 설계로 새롭게 재조명되며 야간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2015 서울시 좋은 빛상을 수상하기도 한 창덕궁의 빛은 어떻게 연출됐을까? 창덕궁은 창덕궁 자체가 주연이어야 됩니다. 우리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조명을 연출해서 대상을 아름답게 비추려고 하는데 실제 대상보다 조명이 먼저 인지가 됩니다. 창덕궁의 빛은 안에서만이 고요히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창덕궁을 첫 번째 봤을 때 조명이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명은 없고 창덕궁 자체만, 금천교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금천교 자체만 빛이 납니다. 건축물에 직접적인 조명을 피하고 달빛처럼 은은한 간접 조명을 설치해 자연스럽게 건축물을 부각시키고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빛만 사용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의 조명을 연출해서 그 공간의 가치를 창조하고 싶다면 먼저 그 주변의 빛들을 갖다가 정리해야만이 더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빛은 서로 간에 배려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서울의 빛 역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빛을 입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답답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강 본연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였다. 서울의 한강 23개 대교와 12개의 한강 시민공원, 41.5km 연변에 위치하는 건축물에 빛을 담아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기존의 야간 경관 계획이 교량과 건축물을 보여주기 위한 빛 중심의 계획이었다면 이번엔 장소에 맞는 빛, 즉 시민들의 쉼터이며 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빛을 활용하고 빛의 절제미를 더해 지금의 한강의 모습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한강에 새로운 빛을 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한강을 볼 때마다 감회가 남다르다는 이연소 소장.
지금도 종종 한강의 휘도를 측정하는 게 그의 습관이 되었다. 휘도란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을 말하는데 대교가 내뿜는 빛이 적정한 수준인지 빛 방사 허용 수준에 넘치지는 않는지 측정 중이다. 정면에 보이는 원효대교 같은 경우는 약 5.6에서 6 칸델라 퍼 스퀘어미터, 최대 평균 60 칸델라 퍼 스퀘어미터 이하로서 적절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장식적인 조명을 나타내고 있는 저런 화려한 조명 같은 경우는 약 140으로 현재 2배 이상의 빛 방사 허용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원효대교 같은 경우는 간접 조명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좀 과도한 저렇게 광원이 노출되는 조명은 빛 공해를 나타내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효대교만 놓고 보면 빛 방사 허용 수준에 미달하는 수치지만 공원 주변에 장식된 화려한 야간 조명들은 한강의 야간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빛 공해인 셈. 이렇게 빛은 공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망쳐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빛이 공간, 장소를 새롭게 만들어가요. 그 각각의 빛의 장소성을 담아나가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빛이고 저의 빛의 모태는 생명이죠. 해가 져도 결코 밤이 오지 않는 도시의 밤. 고층 건물에서 뜨겁게 배출되는 불빛들과 도로를 넘실대는 차량의 불빛들. 화려한 네온 사인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불빛들. 그야말로 빛이 장악한 도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인공 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침해한다면 이는 빛 공해에 속하는 것이다. 빛 공해는 인공 조명에 의한 피해만을 범주로 하며 태양,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빛 공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눈부심, 강한 불빛이 생활 공간을 침투해 피해를 유발시키는 침입광, 상방향으로 노출된 빛이 대기 중에 수증기, 먼지 등에 의해 굴절 산란되면서 나타나는 산란광까지 다양하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악취, 소음과 함께 3대 공해로 꼽히는 빛 공해. 서울시의 빛 공해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 1,571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015년에는 약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2배에 가깝게 늘어난 수치이다. 그 불빛이 창문으로 너무 이렇게 스며들다 보니까 숙면을 노출해서 좀 계속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라는 게 뭐 광고의 목적으로는 잘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은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옥상에 있는 그 광고판들이 특히 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빛이 갑자기 바뀌면서 뭐 환한 빛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운전하는 사람이나 뭐 길가에 있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좀 있는 것 같아요. 해가 지고 해가 뜨는 낮과 밤의 주기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현대인들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자야 하는 생물학적 리듬이 자주 무시되는 환경에 살고 있다. 잦은 야근과 야간 학습이 일상화된 현실. 사라져버린 밤에 활동하다 보니 우리는 점차 빛에 둔감해졌다. 이렇게 도시 지역에 만연한 빛의 군집은 주변 환경을 밤에도 환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인공위성에서 찍은 빛공해 수준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국 동부와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벌건 색이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인공위성이 찍었을 때 이 정도 수준이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별빛이 사라진 도시.
이를 두고 빛이 하늘로 산란하였다고도 말하는데 바로 스카이글로 현상이다. 빛이 공해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피해를 주기 때문. 서울시청이 빛 공해를 피해 유형별로 나눠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빛 공해 중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수면 방해인데 총 민원 1216건 중 1074건으로 88%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각종 생활 불편이 6%, 눈부심 현상이 5%를 차지했다. 특히 수면 방해는 2년 사이 5배 이상 크게 늘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빛이 정말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는 평소 빛 때문에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40대 남자 사례자를 만나봤다. 그는 영업을 하는 직업의 특성상 이동 시간마다 스마트폰을 자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스마트폰 불빛은 익숙하지만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 불편하다고 했다. 저희 집이 이제 빌라인데 2층인데요. 그 침실 쪽에 이제 창문이 있는데 그 가로등 불빛이 있습니다. 근데 가로등 불빛이 밤에도 이렇게 비치니까 잠도 잘 들기도 힘든 것 같고요. 자다가도 중간에 좀 깨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자고 나서도 좀 개운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람은 와이프한테 들으면 그 잘 때 그 코도 좀 많이 곤다는 얘기를 좀 몇 번 들었습니다. 빛이 수면 상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수면 검사를 진행해 보기로 했다. 수면 검사에는 뇌파, 심전도와 근전도, 산소 포화도 검사 등이 포함되는데 몸에 부착한 24개의 센서로 수면의 구조, 수면의 질, 그리고 수면의 장애 정도와 얼마나 잠을 깊게 자는지 수면의 단계, 자는 도중 잠에서 깨는 각성 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그 밤에 밤새도록 하는 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낮에 가장 졸려온 시간에 우리가 검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가장 낮에 졸려올 오후 2시경에 한 2시간 정도 수면의 단계와 입면 시간, 그다음에 수면의 질을 체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이틀에 나눠 빛이 있고 없는 상태에서 수면 상태를 체크해 보기로 했는데 첫째 날은 잠들기 전까지 빛과 생활하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한 후 불이 모두 켜진 상태에서 평소와 비슷한 모습으로 수면에 들어갔다. 자려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김종열 씨는 검사 시작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졸릴 때 나오는 뇌파 대신 각성 뇌파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잠들기까지 20분이 넘게 걸려 수면 장애에 해당한다. 다음 날, 이번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수면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수면센터를 찾은 김종열 씨. 검사 장비는 모두 동일하나 이번엔 TV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모두 끄고 불을 켠 상태에서 20분 정도 책을 보게 했다. 그리고 자려고 누웠을 때 빛을 완전히 차단해 빛이 없는 상태에서 잠을 청해보게 했다. 어제와 달리 잠에 들기까지 걸린 시간도 10분가량 단축되었다. 뇌파 검사 결과도 이전과 달라졌을까?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안정되게 일정한 톤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뇌파. 단순하게 빛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으로 조건만 달리했을 뿐인데 바로 수면에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직 검사 좀 쉽지 않으셨죠? 아, 예. 네. 그래서 불 켜고 예. 그 생활을 하시고 이제 검사하신 거하고 예. 미리 좀 불을 좀 어둡게 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좀 차이를 느끼셨는지요? 아무래도 불을 끈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게 잠도 조금 더
빨리 드는 것 같고요. 많이 안 깨고 자고 나서도 개운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빛의 유무에 따라 수면의 질에서 정말 차이를 느꼈다는 김종렬 씨. 자신의 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뇌파 화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건 근육의 이완도를 나타내는 빨간색 선. 빛이 있었을 땐 근육의 수축이 심한 상태고 빛이 없었을 땐 일정한 톤으로 근육이 이완되어 잠자기 쉬운 몸 상태임을 보여준다. 또 파란색 선은 안구의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깨어있을 때는 움직임이 빠르며 잠이 들면 꿈을 꾸기 전까지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수면은 빛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면 장애는 또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에 평소에 각별히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수면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빛 중에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위험한 빛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많이 나오는 블루라이트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30럭스 이상의 밝기에선 잘 나오지 않는데 스마트폰의 밝기는 최고 275럭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의 수면 장애는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블루라이트는 그냥 손 안에 있는 햇빛? 태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하고 블루의 빛이 시신경을 바로 자극하고 그 빛이 30cm 이내에서 2,000룩스만 돼도 뇌는 그거를 태양으로 인지하고 잠을 깨는 코티졸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핸드폰은 특히 손 안에 있고 또 아주 가까운 그 범위에서 우리가 쳐다보기 때문에 그 시신경은 바로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고 그거는 잠을 깰 수 있는 강력한 각성제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빛과 함께 살아왔던 인류. 빛은 태양이나 고온의 물질에서 발하는 일종의 전자기파를 말하며 파장에 따라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치유의 빛으로 불리는 자연광부터 백열등, 형광등 등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인공광까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한다. 빛은 밝기와 온도에 따라서도 각각 서로 다른 빛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건강과 감정, 정서적인 측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빛의 온도를 내는 단위 켈빈은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 계열의 따뜻한 색감을, 높을수록 푸른빛의 차가운 색감을 띈다. 정오의 태양은 약 5,500 켈빈 정도의 색 온도로 이는 우리가 평소 많이 쓰는 냉백색 형광등과 비슷하고 해가 질 때의 석양빛은 대개 2,000에서 3,000 켈빈 정도로 황색 계열의 조명과 비슷하다. 조명이 낮을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건 바로 빛의 온도가 우리의 감정에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빛의 온도뿐 아니라 빛의 밝기 럭스 역시 정서와 인지적인 측면에 영향을 준다. 럭스는 1m 거리에 있는 광원이 단위 면적에 비추는 밝기로 1럭스는 촛불 하나를 켜놓은 것과 같으며 이 빛의 밝기에 따라 일의 능률과 집중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빛의 온도와 밝기만큼 빛에 노출되는 시간 역시 우리들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낮 동안의 빛 노출량보다 잠들기 전에 빛에 노출되었을 때 수면 영향이나 생체 리듬 교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공 조명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시간에 따라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고 하나의 강한 조명보다 여러 개를 설치해 밝기 조절을 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인공빛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둠을 밝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과도하게 잘못 사용하면 되려 부작용을 낳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공 조명을 활용해야 할까? 일상생활 시엔 약 5,000 켈빈 정도의 주광색을 사용해 낮과 비슷한 환경을 연출해 주는 것이 좋으며
공부할 때나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별도의 스탠드를 따로 사용해 8000켈빈 이상의 색 온도를 조성해 주는 것이 좋다. 파장이 짧은 청색광은 각성을 야기하는 빛으로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침실에서는 석양빛과 비슷한 색 온도인 2000에서 3000켈빈으로 주황색 계열의 빛을 사용하면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준다. 단, 수면 시에는 인공 조명을 모두 끄고 창문 밖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면 암막 커튼을 활용해 빛을 완전히 차단해 주는 것이 좋다. 이 빛을 잘못 사용하거나 빛 공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다 보면 빛의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몸에는 각종 이상 신호가 생기고 결국 치명적인 질병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이제 암이 생기는 걸 사람들이 언제 알았냐면 특히 여성들이 이제 교대 근무를 할 때,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밤과 낮이 바뀌게 되고 어두워야 되는데 환한 사무실에서 또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이제 유방암들이 높아지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성암 발병률 2위, 우리나라 여성 25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는 유방암. 모든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유방암의 발병 요인 중 하나가 빛 공해 때문이란 연구 결과가 있다.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간에 과다한 빛에 노출된 지역의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무려 7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만큼 빛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들은 유방암, 남성들은 전립선암이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되는 그런 암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있어서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 남성에 있어서도 호르몬과 관련된 전립선암. 그래서 멜라토닌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멜라토닌을 주게 되면 동물 실험에서 암이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생각은 이런 빛공해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밤과 낮이 다 일주기 리듬들이 돌아가거든요. 그런 일주기 리듬이 교란이 되면 하나의 호르몬도 좀 교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과 관련된 암들이 높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빛 뒤에 숨어있는 빛의 어두운 그림자. 인류는 빛을 만듦으로써 세상을 밝혔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빛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는 빛 통제 불능 시대에 살고 있다. 빛 공해의 심각성이 제기된 건 불과 몇 년 전부터였다. 서울시에서는 도시빛 정책과를 두어 빛 공해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빛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으며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각종 민원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빛공해 방지법은 5개 인공 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해 국민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2013년도 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빛 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으론 주거지 인근의 보안 등이 가장 많고 광고 조명, 장식 조명 역시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2013년부터 이 부분의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네, 기존의 보안 등은요, 그 빛이 2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방사능 형태의 등기구여가지고서 이런 주택가 창문이라든지 피해를 많이 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빛을 2로 올라가는 빛을 차단함으로 해서 아래만 비춰주는 그렇게 좀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1년 동안 안전에 취약한 81개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기존의 나트륨 보안 등을 빛이 아래로 향하는 컷오프형 LED 등 기구로 교체해 수면 장애 등 침입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야간 시야 확보와 골목길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우리 집 주변에 아직도 상향광이나 침입광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전자 민원 창구를 이용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검색창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민원을 치면 전자 민원 창구로 이동, 왼쪽 상단에 민원 행정, 민원 상담 신청을 누른 후 글을 쓰면 민원이 접수된다. 서울시에서는 늘어나는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생활환경과 조명 종류별 빛 밝기를 1에서 4종으로 차등 적용해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시행하고 있다.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은 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녹지 공간은 어둡게, 상업 공간은 밝게 하는 등 지역 주민과 자연 환경에 따라서 빛의 밝기를 달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작년 8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 환경관리 구역은 국토 이용에 관한 용도 지역에 따라 1종 보존 녹지 지역, 2종 생산 녹지 지역, 3종 주거 지역, 4종 상업 지역으로 구분된다. 빛의 밝기는 1종 구역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아진다. 이렇게 4종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공간 조명, 허가 대상 광고물, 장식 조명, 3가지 조명이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종으로 구분된 주거 지역에 공간 조명이나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밝기를 10럭스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빛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공해였을까? 분명 빛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요소이며 잘만 사용한다면 공해가 아닌 아름다운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 이는 해외의 유명한 건축물들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로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건축물 중 하나인 에펠탑.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게 피사체만 은은하게 밝힌 조명이 철제 건축물을 한껏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보면 화려한 네온 사인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필요한 조명만으로 빛을 최소화한 것들이 많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 건축물의 위험을 살리고 오래된 문화재를 보호하며 도시 전체의 이미지와 질서를 맞추는 데도 빛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빛은 아름다움으로 주변을 밝히기도 하지만 우리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평균 시속 100km 이상 차들이 오가는 야간의 고속도로에서 특히 빛은 꼭 필요하며 잘못 설계된 빛은 일순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집계한 시간대별 사망, 부상자 통계를 보면 사망자 수가 가장 높은 시간은 해가 진 이후 오후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 밤 시간이 제일 많았다. 부상자 수 역시 이 시간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만 보더라도 야간 운전에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도로에서의 안전한 빛을 연구 설계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 조명은 차로를 밝히는 동시에 운전자의 시야에도 영향을 주고 자칫 에너지 낭비와 생태계 파괴와도 연결이 되는 중요한 부분. 햇빛껏 해봐야 반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빛을 멀리 보내고 싶어. 최근 이들은 기존의 도로 조명의 문제점을 개선한 라인 조명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라인 조명 시스템은 기존 그 폴 조명 시스템이 갖는 환경적인 영향과 그리고 운전자의 그 시인성 측면에서의 갖는 불리한 점을 개선시킨 그런 조명 시스템입니다. 아직도 도로 조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존의 폴 가로등의 경우 10m 높이로 설치돼 있어 도로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비추는 형태이며 빛이 넓게 퍼지는 형태여서 빛 공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새롭게 개발된 라인 조명의 경우 등기구 길이가 1m 정도로 낮게 설치돼 도로만 비출 수 있게 설계하였으며 운전자의 시인성은 높이면서 빛 공해는 줄일 수 있게 했다.
기존 폴 조명 가로등이 25m 간격으로 띄엄띄엄 설치돼 있었다면 라인 조명은 3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엔 고압 나트륨의 광원을 이용했다면 이번엔 LED를 이용해 에너지 효율을 70% 이상 높인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면 운전자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다를까? 각각 폴 조명과 라인 조명이 설치된 도로에서 동공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운전자의 동공의 변화가 크게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공의 크기가 변화된다는 것은 결국 운전자가 그만큼의 피로를 많이 느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것은 운전자의 그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라인 조명 구간에서 저희가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운전자는 동일한 운전자가 동일한 그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좀 전에 폴 조명에서는 동공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데 비해서 라인 조명 설치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동공의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정량적인 수치로는 기존 폴 조명 같은 경우는 그 동공의 표준 편차가 0.7 정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라인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 동공의 크기 편차가 0.5 정도로 감소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인 조명이 기존의 폴 조명에 비해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빛 공해적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비용이 폴 조명에 비해 3배가량 비싸다는 큰 단점이 있었다. 고민 끝에 이들은 가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원을 기존의 라인 조명에 결합한 인프라 독립형 라인 조명을 개발해냈다. 한국건설연구원에서는 인프라 독립형 라인 조명을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12월에는 영동 고속도로에도 설치할 예정, 앞으로 두바이에도 수출될 예정이다. 이 인프라 독립형 라인 조명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대체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패널로 낮에 전기를 모아 밤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네, 저희 인프라 독립형 라인 조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보시다시피 태양광 패널이고 다른 하나는 라인 조명, 그리고 뒤에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그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를 모으고, 그리고 이 전기는 뒤에 배터리에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전된 전기를 이용해서 야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야간의 빛은 운전자의 시인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보행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왕복 4차선 도로로 평소 보행자가 많은 지역인 경기도 일산의 세원고등학교 앞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횡단보도에 조명을 설치한 후 기존의 가로등만 있었을 때보다 사물 인지 거리가 15%가량 향상한 결과를 보였고, 보행자가 횡단 전후 차로를 살피는 행동도 야간에 무려 40% 가까이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네, 이 조명은 그 LED를 이용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LED는 일반 전구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장수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LED는 빛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만 빛이 많이 조사되고 기타 보도라든지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에는 빛이 최소한으로 가기 때문에 보행자 눈부심이라든지 기타 그 빛 공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개선 시스템입니다. 횡단보도에 LED 조명이 설치되기 전에는 도로에 띄엄띄엄 가로등만 있었던 상황. 가로등 불빛이 있긴 하지만 횡단보도까지 빛이 잘 닿지 않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인성이 매우 낮았던 상태였다. 이곳에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빛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LED 조명을 설치해 시인성이 크게 좋아졌다. 또한 횡단보도에만 조명이 비출 수 있게 빛의 각도를 조절해 도로 주변으로 빛이 퍼지는 것을 막아 보행자 눈부심을 줄이고 빛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 빛이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빛을 필요로 하는데요. 특별히 이게 그 도로에 왔을 때에는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명이라는 목적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빛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지금부터는 그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빛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안전의 빛에서 과도하게 남용되어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해의 빛으로 오늘도 우리는 낮보다 밝은 밤을 살고 있다. 인류는 빛으로 밤을 정복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밤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도시 경관을 빛내고 빛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밤을 배려하는 빛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다시 밤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사라져버린 밤하늘의 별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평소에 빛에 노출된 환경과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빛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빛에 노출되는 시간과 밝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생활 속 빛 공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면 장애를 줄이기 위해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에서 멀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개인적인 퍼스널 디바이스죠.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같은 거는 억지로 본인이 하지 않으셔야 돼요. 밤에는 아날로그, 노란색 과거에 썼던 등 밑에서 책 정도 보거나, 아니면 2-3m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불 끈 조명 아래서 TV 정도 보는 정도. TV는 이렇게 가깝게 30cm 내에서 보진 않으니까요. 이제 그 정도의 환경을 본인이 지키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불 켜놓고 먼저 잡기 이러잖아요. 옆에서 책 보고.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불은 반드시 끄는 게 좋고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대신 도시가 뿜어내는 과도한 빛이 익숙해진 일상. 빛공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밤이 사라져버린 도시를 살아갈지, 밤이 아름다운 도시에 살아갈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